신황화론. 혹자들은 말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훈족의 부흥으로 촉발된 게르만족 대이동으로 서로마가 멸망하고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러시아와 헝가리 등 동유럽을 싹쓸이하며 유럽 3대 기사단을 전멸시켰던 사건들의 트라우마는 지금도 유럽과 중동권 후손들의 역사적 무의식에 자리잡고 있다고 말이죠. 일본이 급속하게 국력을 키워 열강으로 부상했던 19세기 말 중국이라는 용을 타고 날아오는 부처를 일본으로 상징한 이 그림은 당시 유럽의 동양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을 보여주는데요. 인종적 멸시감까지 더한 동양인에 대한 증오와 알 수 없는 두려움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자 불이 붙었고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의 경제 패권 자리를 위협하기까지 하자 극에 달했지만 일본의 버블 경제가 몰락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중국의 국력이 급상승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날 서구 문명은 몰락한다는 비이성적이기까지 한 두려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구가 단합하여 반드시 중국을 제어해야 한다, 나아가 붕괴시켜야 한다는 미국과 유럽의 신황화론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힘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블러핑이 아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시행할 경우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 그것은 중국 바이러스이며 태평양 전쟁의 도화선이 된 진주만 공습보다 더 나쁘다는 등 노골적인 표현으로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이전보다 강력한 수사로 보이지만 이런 것도 취임 후 계속해온 기행과 같은 언행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C19 사태와 관련한 자신의 실수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기 위한 블러핑이라는 것인데,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트럼프는 중국에서 C19가 왔다고 연일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도 다음날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어 공동대응을 선언하기도 하는 등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보를 보였던 것을 기억하면 중국을 강력히 때리는 액션을 취하지만 최악의 정도까지 가서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것은 원하지 않고 단지 재선을 위한 쇼가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트럼프와 미국의 일련의 움직임은 이미 미국과 중국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것은 중국이 단순히 어려워진다는 차원을 넘어 중국 체제의 붕괴, 좀 더 나아가서는 소련이 러시아와 15개 공화국으로 해체되었던 기억까지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대중국 신냉전 시대 선포. 미국 정부는 21일 의회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1979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전 세계에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현재 중국 공산당은 경제정치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핵심 국익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세계 질서를 중국만의 국익에 연동해 변모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분명하고 경쟁력 있는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는데, 이 보고서가 가지는 의미는 대중국 외교에 대한 단편적 발언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의 직인이 박힌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법무부 등 트럼프 정부 전체에 차원이 다른 대중국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대중외교가 헛된 시도임이 확인되면, 즉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을 확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 악의적 행동, 약탈적 경제 같은 표현도 거침없이 사용하며 미국은 상징성이나 화려한 행사를 위해 중국과 관계를 맺는데 더 이상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는데,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 이제 더는 말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 보고서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유지 항목을 두고 극초음속 미사일과 우주기반 무기의 실전 배치 등을 통해 전략 핵무기 체계의 현대화를 하겠다. 중국이 계속해서 무력 증강을 시도할 경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1대1로를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로 지목하며 중국이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 등의 무역 관광으로 위협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왔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한국만 해도 사드를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했었고, 최근 호주의 C19 중국 책임론에 대해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 중단, 유학생 통제 등을 하고 있죠. 또한 중국은 한반도 서해와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정보망과 정보기술 산업 재패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은 동맹국 연대 강화를 강조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수십 년 전부터 중국이 먼저 시작한 신냉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맞서 싸울 태세를 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91년 소련 해체까지 계속됐던 냉전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어 미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미국과 냉전을 함께 수행할 나라는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이 냉전을 추진하고 중국을 붕괴시켜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날이 갈수록 노골적인 표현을 동원하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7일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은 중국의 경제정책은 냉전 초중반에는 소련에 기생했고 80년대 초부터는 미국, 최근에는 동맹국들에게 기생해왔으며 이제 중국에 대한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그대로 바라보고 대처할 때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미국은 중국의 1대1로의 대체제로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주요 제품의 공급망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동맹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연합체 개념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EPN 구상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까지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공공,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교육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을 포함시켜 중국의 1대1로보다 한층 더 폭넓은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온 양국의 대결 에너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계기로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이 중국을 반대하는 반중기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며 처벌한다는 것인데 2003년에 추진했었다가 5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 C19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이 기왕 중국을 때린다면 이판사판 아예 홍콩 문제까지 한 번에 저질러 버리자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홍콩 보안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홍콩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서방 세계에서 볼 때 홍콩을 중국과 구별하는 세 가지 축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일국양제. 즉, 한 나라의 두 체제가 공존한다는 것인데 이제 중국이 마음대로 홍콩을 통제한다면 일국만 남고 양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항인 취향.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보안법을 홍콩 입법회가 만들지 않고 중국 전인대가 직접 손을 댐으로써 폐기되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홍콩 자치. 97년 홍콩 반환 시 중국은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중국이 홍콩에 기구를 설립하여 국가안전범죄를 처벌하기로 했으니 홍콩의 자치 역시 끝났다는 것이죠. 때문에 서방세계와 미국은 이제 홍콩의 정치적 자유는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판단하고 홍콩에 부여한 우대지 등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실행된다면 집회, 출판, 언론의 자유가 중국 수준으로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많은 홍콩 시민들이 대만으로 이민을 가는 현상이 이를 대변합니다. 또한 홍콩의 자유 속에서 중국 관련 일들을 하던 외국이나 해외 세력은 언제든 중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니 홍콩은 그냥 중국의 도시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치권이 근본적으로 훼손돼 더는 특별 대우를 보증하지 못한다고 의회에 통보했고 스트리엘 차관보는 미국 기업들도 향후 1년 후 홍콩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일지를 고려해서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미국 기업들에게 홍콩에서 이전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미국 수출 중에 47.2%에 25%, 22.6%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홍콩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특혜가 모두 없어지고 홍콩은 뉴욕, 도쿄, 런던에 이어 세계 4대 자본시장으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우리 돈 4,800조, 1,300개의 미국 기업이 진출했는데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된다면 자본 대탈출을 부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어코 홍콩 보안법 가결, 28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의결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실제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완전히 박탈할지 보안법에 관련한 중국 관리, 기관, 기업들에 대한 자산 동결, 비자 제한 같은 표적 제재를 할지 홍콩의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 우대 등을 제한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최근 미국의 움직임으로 볼 때 홍콩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미국의 키스 크라크 경제차관은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 네트워크의 구축 관련해서 한국과 대화했다며 위대한 기회를 한국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은 대국이라면서도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압박했다, 약탈적으로 행동했다는 미국의 입장은 틀리지 않은 사실입니다. 바로 한국도 사드 보복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도 주주의 사실입니다. 중국의 이런 행태는 한국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 걸리는 곳마다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과 언론들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만, 그렇다고 냉큼 중국을 버리고 EPN에 들어가겠다고 적극적인 스탠스를 리버풀이 일본 국적의 미나미노 타쿠미를 영입하면서 홈페이지에 우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가 난 국내 팬들은 리버풀을 전번풀이 됐다며 분노했습니다. 국내 팬들은 리버풀을 거세게 비판하며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반발했습니다. 리버풀 구단과 리버풀 관련 기자들에게 트윗을 집중 포함하며 잘못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리버풀은 사과 없이 급하게 배너 우기기 문양만 지웠습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리버풀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리버풀은 21일 공식 페이스북에 영어와 한국어로 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리버풀은 어제 저희는 많은 분이 불쾌하다고 여기는 이미지를 온라인 채널에 올렸다면서 문제점을 발견한 즉시 바로 해당 이미지를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과문은 한국 IP에서만 볼 수 있었고 해외에서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팬들은 이 사과를 꼼수로 보았습니다. 지금 리버풀이 한국 팬들에게 집중 포화를 받는 이유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은 1년 전 나비 케이타가 몸에 우기기 문신을 새기며 한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팬들의 항의로 케이타는 사과하며 자신의 등번호가 새겨진 트로피 문양으로 우기기 문신을 덮었습니다. 이는 한국 팬들이 리버풀과 해외 언론에 역사적 사실을 알리며 거세게 항의해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이런 전적이 있는 리버풀이 또다시 우기기를 게재했다는 것에 더욱 분노한 것입니다. 이번 리버풀 우기기 사건에 대해 일본의 한 잡지는 한국 언론이 또다시 우기기에 과민 반응을 보인다며 보도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기기가 잘못 사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이 우기기가 일본 전통 문양이라고 주장하며 내년 도쿄올림픽에 앞서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19년 내내 유럽 축구계에서는 우기기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터키 베식타시 구단은 일본 가가 신지의 득점을 축하하며 배경에 우기기를 삽입했습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베식타시는 빠르게 빨간 바탕으로 이미지를 수정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사카이 히로키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올리며 프랑스 마르세유 구단이 우기기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프랑스 매체에선 우기기가 2차 세계대전 일본이 사용했던 깃발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팬들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마르세유 구단은 논란이 일자마자 전번기 이미지를 제외하고 일본 축구협회 이미지만 삽입한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지난 8월 네덜란드에서도 PSV 에인트호벤이 도안 리치를 영입한 소식을 알리며 전번기가 그려진 그림을 게재했습니다. PSV는 박지성, 이용표 등 한국 선수들이 뛰었던 팀이라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팬들의 거센 항의에 이미지는 결국 수정됐습니다. 리버풀과 많은 유럽 축구구단에서 논란이 일어나자 과거 우기기를 다르게 대처했던 바이에른 뮌헨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바이에른 뮌헨은 미국의 한 팬이 응원독으로 우기기 문양을 사용하자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본 전번기 사용을 금지한다. 당시 뮌헨 측은 바이에른 뮌헨은 모욕적이고 정치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깃발을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우기 문양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계가 우기기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이유는 일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군국주의 상징인 우기기를 피해국들이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일본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에겐 주장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은밀하게 전세계의 우기기가 버젓이 사용되게 만들었지만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를 하나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트윗에 우기기는 증오의 깃발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우기기는 일본 내 혐한 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 현장에서 사용되는 깃발이라며 세계 평화와 화합의 장인 올림픽의 우기기가 응원기로 사용되어선 안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입장과 지금까지의 노력과 상반돼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제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기기가 2020년 도쿄올림픽 경기장에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만약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우기기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한국의 네티즌들은 역사를 잘 모르는 전 세계인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